5장. 이건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워낙 재미있는 일이라 이야기하고 싶은 유혹을 참기 힘들군요. 브론스키가 웃음 띤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내가 맞힐 수도 있겠는데 그럼 더 재밌겠지. 자, 들어보세요. 기분이 아주 좋아진 두 젊은이가 마차를 몰고 가고 있었는데 당연히 당신 연대의 장교들이었겠지? 장교라고는 안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두 젊은이였죠. 말하자면 술을 마셨다는 거네. 그럴 수도 있죠. 두 사람은 아주 흥겨운 기분으로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고용 썰매에 탄 예쁜 여자를 보게 됐죠. 그녀가 그들을 추월하며 뒤를 돌아봤는데 적어도 그들 생각엔 그녀가 자기들에게 목례를 하며 웃는 것 같았답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녀를 뒤쫓았죠. 전속력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미인이 내린 곳이 바로 자신들이 가려던 그 집 입구였습니다. 그녀는 위층으로 쏜살같이 올라갔고 짧은 베일 아래로 살짝 보이는 붉은 입술과 아주 우아하고 작은 발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찌나 감칠맛 나게 묘사하는지 그 두 명 중 하나가 당신인 것 같은데? 방금 저보고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셔놓고선. 어쨌든 두 젊은이는 친구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친구는 송별연을 열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들은 송별연이 늘 그렇듯 술을 좀 과하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도중 이 집 꼭대기에 누가 사는지 물었죠. 아무도 몰랐지만 집주인의 하인이 젊은 여자들이 사느냐는 물음에 그 근처엔 그런 여자들이 아주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젊은이는 주인의 서재로 들어가 이름 모를 미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주 열렬한 서신, 사실상 고백이었죠. 그리고 편지에서 혹시라도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을 직접 설명해 주려고 직접 편지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해괴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 그래서 그들은 벨을 눌렀습니다. 하녀가 문을 열어주자 그녀에게 편지를 건네며 자신들이 너무 사랑에 빠져서 문 앞에서 당장 죽어버릴 지경이라고 하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멍해진 하녀가 그 메시지를 안으로 들고 들어갔죠. 그런데 갑자기 소시지 같은 구순하루를 기르고 바닷가재처럼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한 신사가 나타나더니 이 집엔 자기 아내 말고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두 사람을 쫓아버렸습니다. 그 사람 수염이 소시지 같다는 건 어떻게 아니? 아, 이제 들어보세요. 제가 방금 그들 사이를 중재하고 오는 길이니까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니? 그게 이 이야기의 백미입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아주 행복한 부부였고 남편은 정보서기였던 겁니다. 그 서기가 고소장을 접수했고 제가 중재자가 됐는데 정말이지 대단한 중재였죠. 장담컨대 탈레랑도 저한테는 명함도 못 내밀 겁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어려웠길래? 아, 들어보세요. 우리는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절망스럽고 불행한 오해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말이죠. 소시지 수염을 기른 서기의 마음도 슬슬 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자신의 울분을 토하고 싶어 했고 입을 열기 시작하자마자 흥분해서 고약한 말들을 쏟아내더군요. 그래서 전 다시 제 외교적 재능을 총동원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경솔함과 젊음을 참작해달라고 간곡히 설득했죠. 게다가 젊은이들이 방금 점심을 같이 먹고 온 참이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들도 깊이 뉘우치며 무례함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서기는 다시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좋습니다, 백장님. 용서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저런 아나무인 같은 애송이 놈들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저 파렴치한 놈들 같으니 그런데 말이죠. 그 애송이들이 바로 옆에 다 서 있는데 전 평화를 유지해야 했단 말입니다. 저는 다시 외교수를 발휘했고
일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이면 우리의 친구인 서기가 다시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고 그의 소시지 수염이 분노로 빳빳하게 곤두섰죠. 그럼 전 다시 외교적 기교를 부려야 했습니다. 아, 이 이야기 꼭 들어보셔야 해요. 배씨가 자신의 박스석으로 들어온 한 부인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이가 절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자, 그럼 행운을 빌어. 배씨가 부채를 든 손의 손가락 하나를 브론스키에게 내밀며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위로 말려 올라간 드레스의 몸통 부분을 끌어내렸고 가스등 불빛이 비치는 무대 앞쪽으로 몸을 내밀어 모든 이의 시선 앞에 적당히 노출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브론스키는 프랑스 극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에는 단 한 번의 공연도 거르지 않는 연대장이 있었고 지난 사흘간 자신을 분주하게 만들며 즐겁게 했던 중재 결과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페트리츠키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고 또 다른 가해자는 최근 연대에 합류한 아주 괜찮은 친구이자 훌륭한 동료인 젊은 케드로프 공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대의 명예가 걸린 일이기도 했습니다. 두 젊은이 모두 브론스키가 맡은 중대 소속이었습니다. 정부 서기인 벤덴이 아내를 모욕한 장교들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연대장을 찾아온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벤덴의 말에 따르면 결혼한 지 반년 된 그의 젊은 아내가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갔다가 임신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몸의 불편함 때문에 서 있을 수 없게 되자 눈에 띄는 화려한 고용 썰매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장교들이 그녀를 추격하기 시작했고 겁에 질린 그녀는 몸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을 느끼며 집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던 벤덴은 초인종 소리와 사람 목소리를 듣고 나갔다가 술에 취해 편지를 들고 서 있는 장교들을 보고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래, 다 좋은데 말이야. 연대장이 브론스키를 불러 말했습니다. 페트리츠키는 이제 구제불능이군. 스캔들 없이 지나가는 주가 없어. 이 석이는 일을 그냥 덮으려 하지 않을 거란 말이지. 계속 물고 늘어질 거야. 브론스키는 이 일이 얼마나 생색안 나는 일인지, 그리고 결투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격이 낮은 일임을 간파했습니다. 어떻게든 서기의 마음을 달래서 조용히 묻어버려야 했습니다. 연대장이 브론스키를 부른 이유는 그가 명예롭고 총명한 사람인데다 무엇보다 연대의 명예를 아끼는 인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의 끝에 페트리츠키와 케드로프가 브론스키와 함께 벤덴을 찾아가 사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대장과 브론스키 모두 브론스키의 이름과 자기가 상처받은 남편의 기분을 누그러뜨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두 가지 영향력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비록 브론스키가 묘사했듯이 결과가 여전히 불확실하긴 했지만 말이죠. 프랑스 극장에 도착한 브론스키는 연대장과 함께 휴게실로 물러나 성공 혹은 미완의 성공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연대장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이 사건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순전히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브론스키에게 면담 내용을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브론스키가 상황을 설명하자 연대장은 한참 동안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잠잠해졌던 서기가 세부 사항을 떠올릴 때마다 갑자기 다시 화를 내던 모습이나 화해의 마지막 마디가 채 끝나기도 전에 브론스키가 페트리츠키를 앞세워 교묘하게 퇴각하던 대목에서는 연대장도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품이 없는 사건이지만 정말 웃기는군. 케드로프가 저런 신사하고 결투를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렇게까지 화를 내던가 연대장이 웃으며 논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클레르는 어때? 기가 막히지 않나. 그는 새로운 프랑스 여배우에 대해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주 봐도 매일매일이 달라. 그런 건 프랑스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